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소중한 인연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나 만나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꿈만 같아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긴 아까운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둘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팥죽 일을 하면서 절 키우셨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내어준 반지하방에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진 어머니가 절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군요. 영호야, 네 아빠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널 얼마나 예뻐했는 줄 아니? 엄마가 널 임신했을 때 네 아빠가 퇴근하자마자 엄마 배를 어루만지면서 항상 너한테 좋은 말만 해주셨단다. 네 아빤 가난해도 마음 씀씀이만큼은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었어. 저희 어머닌 가끔씩 밤에 혼자 울곤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8살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걸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셔서 집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옷장 구석에 숨겨져 있던 앨범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엔 똑같이 생긴 갓난아이 2명이 찍혀 있었어요. 분명히 그 모습은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제 어릴 때 모습과 똑같았는데 왜 사람이 2명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영호야, 사실 너한테 쌍둥이 남동생이 1명 있었단다. 네 아빠가 그렇게 떠나신 이후에 엄마 혼자서 자식 둘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네 동생을 입양 보내고 말았어.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네 동생 영준이란다. 전 저한테 동생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엔 어머니가 한 번도 동생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동생을 입양 보낼 때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리셨다고 해요. 내 아들 영준아, 가난한 이 엄마한테서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부잣집에 가서 좋은 부모님 만나 배불리 밥 먹고 잘 살도록 해라. 다행히 제 동생은 부잣집으로 입양을 갔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그날 이후 제 동생을 가슴에 묻고선 잊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입양 간 제 남동생을 생각하면 하나 남은 저조차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을 독하게 먹으셨대요. 하지만 전 어머니가 제 동생을 잊지 못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밤에 우셨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생이 보고 싶어서 그러셨다는 걸 이젠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절 위해서 최대한 힘든 걸 티내지 않으시고 열심히 파출부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반지하 방에서 살다 보니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비만 오면 창문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이불이 축축하게 젖고 저희 어머니는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구르셨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창문 틈을 막는다고 막았는데도 왜 자꾸 물이 새냔 말이야. 영호야, 얼른 부엌에 가서 바가지 좀 가져오렴. 그리고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젖은 옷 벗고 얼른 새 옷으로 갈아입어. 게다가 반지하방이라 그런지 환기가 잘 안 되고 습해서 집안엔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기침이 자주 나오고 항상 공기가 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벌레도 어찌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자다가 뭔가 다리를 간지럽히는 느낌이 들어 깼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시커먼 게 제 다리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으아! 바퀴벌레잖아! 으아! 지금이야 나이를 먹어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지만 어릴 땐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절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주무시다가도 위층에 사는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집 현관을 두드리면 헐레벌떡 일어나시곤 했어요. 아줌마, 잠깐 좀 일어나 봐요. 내일 우리 집에 시댁 식구들이 온다고 하는데 급하게 음식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내가 음식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얼른 일어나서 좀 해봐요. 아이고, 사모님, 제가 옷만 갈아입고 금방 올라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시도 때도 없이 부려먹는 것 같아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호야, 우리가 이런 집에서라도 살 수 있는 건 다 저 주인 아주머니 덕분이야. 엄마가 주인 아주머니 댁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셔도 최대한 들어드릴 수 있으면 들어드려야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일도 다 견디셨던 건 아마 저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나중에 커서 꼭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받은 것의 몇 배로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저희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절 대학에 보내주시고 테이블이 5개 있는 작은 추어탕집을 열게 되셨습니다. 그 후 저도 가끔씩 어머니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어요. 손님, 추어탕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맛있겠다. 그나저나 직원인 줄 알았더니 사장님 아들인가 보구만. 눈매랑 인매가 사장님이랑 쏙 빼닮았네. 우리 아들은 내가 뭐 하나만 도와달라고 해도 맨날 콧방귀만 끼던데 여기 사장님은 아들을 참 잘 키워서 부러워 죽겠네. 아주 부러워 죽겠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엔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대학 후배였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만났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어요. 여자친구네 집안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잘 사는 편이었는데 처음엔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긴 그런 거 상관없다며 다 이해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어도 실제로 상황이 닥쳐보니 극복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여자친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 나중에 밖에 나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빠, 오빠네 집 형편이 안 좋다고 듣긴 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 난 이렇게 허름한 집은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로 와본 건 처음이란 말이야. 아, 우리 집이 그 정도로 허름한가? 그래도 예전에 반지하에 살 때에 비하면 괜찮은 편인데 집이 좀 오래된 빌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데 지장은 없거든. 그때는 여자친구가 워낙 여유롭게 자라서 저희 집 환경이 낯설었구나 하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처가는 평수도 넓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예비 장인이 절 보자마자 안 좋은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네, 내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안 형편도 그저 그렇다면서 우리 딸이 자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 아, 네. 저희 아버진 저 태어나자마자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 혼자서 파출부 일하면서 절 키우시느라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머니께서 추어탕집도 하고 계시고 저도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을 안 하긴 어떻게 하네. 자식도 자네 혼자라면서 자네 어머니가 나중에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할 건가? 그럼 우리 딸한테 모시고 살라고 할 거 아닌가?
자네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월급쟁이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믿고 자네한테 우리 딸을 보내겠냐고. 예비 장인은 끝까지 이 결혼 못 시키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여자친구만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3일 만에 연락이 와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빠, 우리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둘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좀 그래.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뭘 하셨길래 집안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면 어머님이 너무 능력도 없고 돈을 이상한 데 막 쓰신 거 아니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세상에 집안 수준이 차이 나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여자친구까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넌 사업하신 아버지 덕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부족함 없이 자라서 모르나 본데 우리 어머니 날 키우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로 고생하신 분이야. 절대로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다 이겨내신 분이라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너 원래 이런 애였니? 그래, 나도 몰랐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봐. 난 오빠가 형편이 안 좋다고 해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지. 내가 아무리 오빠를 좋아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그래, 그러자. 나도 지금 보니 너라는 인간을 잘못 본 것 같다. 난 네가 집안 형편과는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끝내자. 나도 너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와 한순간에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속상해하실까봐 파혼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만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라며 절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렇게 한 번의 파혼을 겪고 저는 다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0대 중반 때쯤엔 제가 모은 돈이랑 어머니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가는 날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짐을 날라주시는데 어머니가 어떤 박스 하나만큼은 품 안에 꼭 안고 직접 옮기시더군요. 저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진과 제 동생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동생을 그리워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허름한 빌라를 벗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엔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 곳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한 번은 가까운 남이섬에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호기롭게 짚라인을 타겠다고 하시더니 막상 올라가서는 겁에 질리셨는지 바들바들 떠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네. 얘 영호야, 이거 타다가 사고 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유, 그렇게 무서우시면 지금이라도 내려갈까요? 에이, 우리 어머니 벌레 같은 것도 아무렇지 않게 잡으셔서 용감하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겁쟁이셨네. 겁쟁이는 무슨, 내가 겨우 이런 거 가지고 겁먹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도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인데 도전은 해봐야지. 나 용감하게 한번 타보련다. 결국 어머니는 용감하게 짚라인을 타고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내려와서는 무섭기는커녕 너무 재밌었다고 하셨어요. 야, 우리 어머니 역시 씩씩하시네. 우리 얼른 가서 사진이나 좀 찍어요. 이왕 놀러 왔으니까 추억을 많이 많이 새겨놓고 가야죠. 그럼 그럴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아들이랑 사진 많이 남겨놔야지. 그런데
어머니랑 같이 사진을 찍던 중 갑자기 어머니가 어딘가를 바라보시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옆을 돌아보니 저희 어머니 또래의 중년 부부와 그 자식들, 손주들까지 한 7명은 되는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머니랑 저 딱 단 둘이었는데 저렇게 왁자지껄한 가족을 보고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아버지랑 동생이 있었으면 우리도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우울해하실까봐 일부러 더 신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따가 오리배도 탈까요? 저쪽으로 가서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재밌게 놀다 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그제서야 어머니가 표정을 풀고 씩 웃으시더군요. 그날 어머니와 맛있는 닭갈비도 먹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즐거운 추억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40대 초반이 되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3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주말마다 무슨 동호회라도 하는지 맨날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나 주말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뵈러 가거든. 그래서 오빠랑 데이트할 시간이 별로 없네. 뭐?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뵈러 간다고? 그럼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는 거야? 아차차, 우리 할머니랑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양론에 계시는 분들 뵈러 가는 거야. 거기 계신 분들이 나 엄청 예뻐해 주시거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진 예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셔.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주말마다 양로원에 봉사하러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 보이고 닮고 싶다는 마음에 몇 번 양로원에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친소녀처럼 자라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여자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왜 강아지가 한쪽 눈이 없어? 아, 사실 몇 년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웬 아기 강아지가 심하게 다쳐 있는 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줬거든. 그때 잠깐 보살펴줬다가 정이 드는 바람에 여태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야. 한쪽 눈이 이런 건 그때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런 거야. 그래도 우리 쫑이 진짜 귀엽지 않아?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여자친구가 정말 편견 없는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여자친구가 자기 차로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평소엔 제 차로 다녔는데 꼭 자기가 운전해서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길래 옆에 탔습니다. 그런데 한참 드라이브를 하던 중 정속도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자꾸 뒷차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아휴, 저 차는 왜 저렇게 나한테 따라붙는 거야? 누가 보면 나한테 똥침하는 줄 알겠네. 냅둬. 원래 운전하다 보면 성격 이상한 사람 많잖아. 자기가 빨리 가고 싶으면 알아서 옆 차선으로 추월해서 가겠지 뭐. 하지만 그 차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자꾸만 빵빵거리고 뒤를 박을 듯이 쫓아오더군요. 결국엔 여자친구가 먼저 옆 차선으로 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굳이 옆에 따라붙어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옆에 내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무슨 운전을 하고 난리야? 내가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 차도 무슨 조그만 똥차 타는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도로에 끌고 나오냐고. 집 앞에 마트에나 끌고 갈 것이지.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당장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차에서 내려 남자한테 따졌어요. 이보세요. 지금 여자 운전자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교통법도 다 지켜가면서 정속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뭔데 시비를 걸고 난리예요? 참나, 답답하니까 그렇죠. 답답하니까. 가뜩이나 양옆에 대형 트럭이 딱 막고 있어서 추월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눈치 없이 천천히 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요, 눈치 없이 천천히 간 게 아니라 정해진 속도대로 간 겁니다. 정속으로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욕할 정도로 급하면 차라리 어제 나오지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빨리만 외치다가 저 세상도 빨리 가고 싶어요?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면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진짜 그냥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별 난리네. 알았어요. 사과하면 되잖아요. 저기요, 아까 화내고 짜증내서 미안합니다.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랬어요. 결국 여자친구가 이만하면 됐다고 해서 그 남잔 다시 보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날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오빠, 나 운전하면서 이런 경우 종종 있었는데 평소에는 무서워서 그냥 내가 피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나 대신 싸워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든든하네. 평소에도 혼자 운전할 때 이런 일을 종종 겪을 여자친구를 생각하니까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세상엔 자신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걸 그때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자친구를 꼭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다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예비 처가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처가는 서울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이었는데 내려가니까 시골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여기 오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네. 높은 건물이랑 차들로 가득한 서울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그치? 난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도시보다 시골이 더 좋더라고. 나 어릴 때 우리 오빠랑 남동생이랑 이 시골길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거든. 여기서 잠자리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그랬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그렇게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며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운전하던 도중이었어요. 어느 돼지 축사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나이 든 아저씨 한 분이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한테 심하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일 똑바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어디서 밥 타령이야? 너 아주 몇 날 며칠 굶어보고 싶어? 기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만 이제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 이거야? 그리고 너 내가 1분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너 오늘 5분 늦게 일어났으니까 점심은 굶을 생각해. 알았어? 아저씨가 말을 심하게 하는데도 그 남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모르는 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처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깜짝 놀란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어? 오빠, 저 사람 얼굴 좀 봐봐. 오빠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어쩜 저렇게 얼굴이 똑같을 수가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세상에 저랑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은 건 전혀 달랐지만 얼굴 하나만큼은 거울 보듯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차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세정아, 나 잠깐 내려서 무슨 일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래? 오빠, 내려서 뭐 하려고 그래? 괜히 모르는 사람 일에 참견했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건 나도 아는데 오늘따라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그래. 나 너무 궁금해서 그냥은 못 가겠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그렇게 내려서 그 둘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계속해서 그 젊은 남자한테 막말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 그 아저씨가 돼지 축사 주인이고 젊은 남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인식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걸더군요. 뭐야? 당신은 뭔데 계속 쳐다보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갈 길이나 가쇼. 아, 저 오늘 여기 처음 온 건 맞는데요. 시골 풍경이 너무 좋아서 지금 잠깐 구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참나? 시골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무슨 돼지 축사 냄새 나는 옆에서 구경을 하고 앉아있나? 괜히 신경 쓰니까 저리 가서 구경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저씨한테 혼나고 있던 그 남자가 고개를 스르륵 들더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깜짝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 어? 하면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축사 주인 아저씨도 그 남자와 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뭐야? 이제 보니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아. 저는 그 순간 저와 그 남자가 우연히 얼굴이 닮은 게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 남자한테 다가가 말을 걸어봤어요. 저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김, 김영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김영준이란 이름을 듣고 저는 순간 꿈을 꾸는 줄만 알았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눈앞에 있는 그 남자는 바로 아주 오래전 헤어진 제 남동생이 분명했거든요. 정말 이름이 김영준이에요? 진짜 김영준 맞죠? 세상에, 영준아, 이런 데서 영준이 널 만나다니. 그런데 아저씨, 지금 우리 영준이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동생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냐고요? 뭐? 동생? 참나? 동생은 무슨 동생이야? 당신 이놈 형이라도 된다는 거야? 그래요. 제가 내 동생 영준이 친형입니다.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동생이라고요. 뭐라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영준이 이놈 고아인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얼굴 닮았다고 지금 친형 사칭하는 거야 뭐야? 우리 영준이 고아 아닙니다. 멀쩡히 친형인 저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나저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일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대합니까? 제 동생 이런 꼴 당하는 거 못 참습니다. 영준아, 가자. 내가 가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저런 아저씨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 형 따라서 가자고. 저는 당황해하는 남동생을 끌고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여자친구가 예비 장인 어른한테 전화해 얼른 와달라고 했나 보더군요. 저보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비 장인어른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최 씨, 우리 예비 사이랑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아니, 이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글쎄 우리 축사에서 일하는 직원을 마음대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뭐라고? 자네, 도대체 왜 그랬는가? 우리 최신의 직원하고 아는 사이인가? 예비 장인어른이 그렇게 물어보시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4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제 남동생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걸 보니까 너무 서럽고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고 있으니까 예비 장인어른이 당황해 하시더군요. 자네, 갑자기 왜 우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버님, 초면에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사람, 제가 갓난아기 때 헤어진 제 유일한 쌍둥이 동생입니다. 잃어버린 제 남동생을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뭐야? 갓난아기 때 헤어진 쌍둥이 동생? 예비 장인어른은 깜짝 놀라 제 얼굴과 제 동생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채셨는지 갑자기 축사 주인 아저씨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최 씨, 지금까지 우리 사돈 총각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던 건가? 내가 평소에도
자네 일하는 사람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 그런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었어? 자네 내가 경찰에 신고 한번 해줄까? 아니, 이장님, 왜 이러십니까? 일꾼한테 일 좀 시킬 수 있는 거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일 시킨 게 아니잖아. 여태까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종 부리듯이 부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지나가면서 자네가 심하게 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히 내 사돈 총각한테 그런 짓을 해? 이장님, 저는요, 영준이가 이장님 사돈 총각인지 몰랐습니다. 이장님도 지금에서 아신 것 같은데, 이장님도 몰랐던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됐고,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게. 세정아, 우리 애비 사이랑 사돈 총각 데리고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가서 따뜻하게 밥이라도 먹여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 저는 남동생을 데리고 예비 처가에 가게 되었어요. 전화로 미리 사정을 들으신 예비 장모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아이고, 오늘 같은 날 어째 이런 일이. 내가 밥 많이 해놨으니까 얼른 와서 든든하게 먹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늘 인사드리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민폐만 끼치게 되네요. 민폐는 무슨, 40여 년 만에 헤어진 동생을 만났다는데 이보다 좋은 일이 없지. 우린 괜찮으니까 밥 먹고 둘이 편하게 얘기 좀 나눠봐요. 예비 장인 장모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남동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동생은 딱 봐도 말투도 어눌하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남동생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준아, 나 네 형이야. 아깐 많이 놀랐지? 나도 오늘 널 보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연락드렸으니까 이따가 너 보러 오실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동생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남동생은 말투가 좀 어눌하긴 했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요? 우리 어머니가 오신다고요? 저한테도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 부잣집에 입양 갔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너희 양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그 후 남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동생이 어릴 때 부잣집에 입양을 가서 잘 살다가 초등학교 때 양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말았대요. 그때부턴 제 남동생이 집안에서 완전히 애물단지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영준이 쟤를 안 데려오는 거였는데. 우리 부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린애까지 키우느라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내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영준이 쟤를 어디 다리 밑에라도 버리고 싶다니까. 제 동생은 집 안에서 계속 눈칫밥을 먹고 크다가 결국엔 고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의지할 가족도 한 명도 없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가 공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직접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공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일을 하기 위해 이 시골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영준아, 난 네가 부잣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구나. 내가 진작에 널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만나게 되어 미안하다. 그런데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저희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는지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예비 장인어른께선 제 손을 꼭 잡으시고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예비 사위를 진작에 만나봤으면
돼지 축사에 우리 사돈 총각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을 텐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네한테 알려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오다가 제 동생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제 동생한테 따뜻한 밥도 차려주시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저희 어머니한테서 거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워낙 검소하셔서 웬만한 거린 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오늘만큼은 3시간 거리를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남동생을 데리고 다 같이 마당으로 미리 나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남동생한테 달려와 와락 껴안으시더군요.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영준이가 맞구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들 영준이를 살아선 2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 눈앞에 데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정말 제 어머니세요? 저 낳아주신 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애미다. 이렇게 만나보니 누가 봐도 내 아들이 확실하구나. 내가 널 낳았을 때 봤던 그 이목구비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 어머니, 저 여태까지 절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돌아가신 줄 알고 찾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애미로서 그러면 안 됐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내가 그날 널 보냈던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아무리 반지하 단칸방에 살더라도 내 자식은 내가 키웠어야 했는데 그래도 부잣집에 가서 뜨뜻하게 자고 배부르게 밥 먹으면 그게 너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괜찮아요. 저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어머니 말씀대로 배부르게 잘 살았어요. 몇 년 동안은 그랬다고? 그럼 남은 기간 동안은 안 그랬다는 거야? 그나저나 너 꼴이 도대체 왜 이러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피부는 새카맣게 타가지고 얼굴은 왜 이렇게 헬쑥하고 옷은 왜 이렇게 허름하냔 말이야. 너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니? 어? 이 엄마한테 제대로 말 좀 해봐라. 어머니가 간곡한 얼굴로 물어보시길래 남동생 대신 제가 들은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양반들이 널 잘 키워주겠다고 해놓고선 고아원에 갖다 버렸단 말이야.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다시 데려다 주지. 내 소중한 아들을 고아원에 갖다 버리긴 왜 갖다 버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내가 어떻게든 키우는 거였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애미 자격도 없는 내 잘못이라고. 아니에요. 저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릴 땐 어머니가 절 버렸다고 생각해서 미울 때도 있었는데 커보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영준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계속 끼고 살았으면 네가 그렇게 고아원에 버려질 일도 없을 거고 혼자 힘들게 일하다가 머리를 다칠 일도 없었을 텐데 널 위해 입양 보냈던 일이 오히려 너한테 독이 되었던 것 같구나. 저희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고 저는 물론이고 제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도 한바탕 눈물을 쏟으셨어요. 한참이나 그렇게 울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새 울음을 그치신 저희 어머니께서 예비 장인 장모님께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에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건데 우리 영준이 만난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인사드리네요. 제가 정말 예비 사돈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자식 낳아서 키워본 애미 입장에서 안 사돈 심정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입양 보낸 아들을 40여 년 만에 만나셨는데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딸한테 예비 사이가 정말 잘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드님을 저희 사이로 맡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참하고 착한 따님을 며느리로 삼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덕분에 오래전에 잃어버린 우리 둘째 아들도 찾고 제가 오늘 일은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날짜를 아직도 못 잊고 있습니다. 그날은 정확하게 9월 26일이었어요. 그 후 저랑 어머니는 예비 처가에서 밤새도록 남동생과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떨어져 있던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할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예비 장인어른께서 남동생이 일하던 돼지 축사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 축사 주인 아저씨한테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최 씨, 내가 어제 우리 사돈 총각한테 다 들었네. 자네 여태까지 4년 동안 우린 사돈 총각을 그렇게 심하게 일시키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줬다며? 사람이 말이야. 일을 시켰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줬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장님, 제가 제 일꾼한테 어떻게 하든 말든 이장님이 왜 그것까지 신경을 쓰세요? 아무리 이장님이라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가족 일인데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나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인성을 더 갈고 닦아야 되는 건데 자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4년 전 최저시급으로 따져도 한 달에 200만 원은 줬어야 돼. 우리 사돈 총각이 자네 밑에서 4년간 일했으니 여태까지 자네한테 받은 돈이 최소 9,600만 원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돈 총각 통장에 입금 내역이 1,200만 원밖에 없나? 자네 진짜 고소 한번 당해보고 싶어서 이러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월급 따박따박 줬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주긴 뭘 줘? 내가 어제 통장 내역 다 확인했는데 받은 게 그것뿐이더만. 자네, 나 우리 마을 이장인 거 알지? 자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사돈 총각한테 안 준 월급 당장 내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입금하라고.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제가 당장 어떻게 입금합니까? 그러면 입금할 테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돈을 마련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각서 써. 우리 사돈 총각한테 밀린 월급 다 주겠다고 각서 쓰라고. 자네 이거 각서 내용 안 지키면 내가 바로 경찰서에 찾아갈 거야. 알았어? 아유, 알았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이장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셔. 그리고 각서만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야. 당장 우리 사돈 총각한테 사과해. 여태까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부려먹은 거 얼른 사과 안 해? 예비 장인 어른이 무섭게 호통을 치시자 그 아저씨는 우물쭈물하며 제 동생한테 사과를 하시더군요. 영준아,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어른으로서 그러면 안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한테 못할 짓을 참 많이 했었어. 그래도 네가 가족을 찾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서울에 올라가선 가족들과 잘 살거라. 그런데 제 동생은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지냈는데도 축사 주인 아저씨한테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저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그래도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제 동생이지만
착해도 너무 착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축사 주인 아저씨한테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추어탕 집도 그만두시고 하루 종일 남동생과 붙어 계세요. 남동생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도 데려가시고 집에서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신답니다. 영준아, 이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이건 제육볶음인데 네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다. 우와, 진짜 맛있다. 어머니,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뭐든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남들처럼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아요. 그래, 나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구나. 애미가 자식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여태까지 너한테 그런 것도 못 해줬다니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된 거죠. 그래도 평생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매일 먹고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 네 엄마가 하루도 안 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다 얘기하렴. 여태까지 너한테 못 해줬던 거 남은 인생 동안 몰아서라도 다 해주마. 그렇게 4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제 남동생과 저희 가족은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다 제가 예비처가 인사드리러 가는 바람에 일어났던 일이니 어찌 보면 제가 여자친구를 만난 게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동네 갈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럼 제 남동생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의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준 여자친구와 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제 남동생이 단상에 나와 축사를 해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형,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형수님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 정말 축하해. 난 요즘 형이랑 어머니가 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형, 세상에서 동떨어진 채 혼자 있던 날 찾아주고 나한테 가족이라는 걸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 형이 평생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많이 응원하고 기도할게. 그날 저희 양가 가족들은 물론이고 결혼식장에 있던 하객분들까지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소중한 제 남동생을 되찾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하는 장인 장모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까지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 사돈 총각은 잘 지내고 있나? 자네 결혼식 때 보고 한 번도 못 봐서 보고 싶은데 다음에 우리 집에 내려올 때 같이 데려오지 그래. 아, 지금 제 동생 치료 중이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면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 동생이 이 동네에서 4년이나 살아서 그런지 한번 오고 싶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도 오고 싶어 하는 걸 보니까 사돈 총각이 마음씨가 참 넓긴 넓네. 그럼 올라갈 때 내가 포도라도 한 박스 줄 테니까 가져가서 사돈 총각이랑 나눠 먹게. 아니, 지난번에 자네 결혼식 피로연에서 보니까 사돈 총각이 과일을 그렇게 잘 먹더라고. 지금 제 동생은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돼지 축사에서 못 받은 임금도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바탕 해주신 덕분에 축사 주인 아저씨가 매달 꼬박꼬박 돈을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장인어른이 마을 이장이 아니라 병들고 힘없는 노인분이었으면 아마 그 돈을 그렇게 순순히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덕분에 제 동생이 열심히 일했던 대가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아무래도 전
처가복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타고났나 봐요. 저는 이번에 이런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동생을 보니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누구나 사고를 입어 장애를 얻을 수 있고 곁에 있던 가족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옛말에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장애가 있든 말든 혹은 가족이 있든 말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는데 아마 평생 동안 이 감동스러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